시어머니 장례식 날 딸아이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노인 글씨로 딱 4글자가 적혀 있었지요. 박수님 앞. 박수님은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30년을 한 집에서 살았건만 시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또렷하게 쓴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과연 그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30년입니다. 억울하게 참아온 30년, 무릎 꿇고 버텨온 30년. 그리고 그 30년의 진실이 낡은 봉투 하나에 고스란히 담긴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보시지요. 2024년 11월 대구 수성구의 한 장례식장이었답니다. 복도 끝 빈소에는 국화향이 짙게 배어 있었고 흰 국화 화환들이 벽을 따라 줄지어 서 있었지요. 밤새 울어서인지 장례식장 형광등 불빛 아래 조문객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핏기가 없었습니다. 빈소 한쪽 구석, 박수님은 검은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더랍니다. 58살의 여자였지요. 소금과 후추를 뒤섞은 것 같은 단발머리가 귀 뒤로 단정히 넘겨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지우지 못한 그늘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 손을 보면 알 수 있었지요. 오른손 검지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등의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30년을 그 집 부엌에서 일한 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님은 울지 않았어요. 남편 김덕철이 상주석에서 연신 눈물을 훔치는 동안에도 조문객들이 영정 앞에 엎드려 흐느끼는 동안에도 수님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영정 사진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영정 속 최말수는 79살이었습니다. 은빛 파마머리가 단정하게 고정되어 있었고 어두운 빛깔의 비단 한복 위로 금빛 브로치가 반짝였지요. 살아있을 때처럼 사진 속에서도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그 눈이 살아있을 때처럼 수님을 내려다보는 것 같아서 수님은 시선을 살짝 내리깔았답니다. 딸 김지아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온 것은 그날 저녁 8시가 지나서였습니다. 28의 지아는 눈이 벌개져 있었지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아이였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에 새벽 첫 차를 타고 내려왔더랍니다. 지아는 어머니 옆에 살며시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 방 정리 좀 하다가. 이게 나왔어. 지아의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흰 봉투였는데 세월에 누렇게 발해 있었지요. 봉투 겉면에는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박수님 아부 수님은 그 봉투를 받아 들었습니다. 국화향이 코끝을 파고드는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서 수님은 한동안 그 봉투를 내려다봤지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 최말순이 며느리 박수님의 이름을 직접 불러준 것이 살아생전엔 지아, 거기 너였거든요.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려면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94년 봄, 대구 서문시장 근처의 낡은 슬레이트 지붕집 이야기입니다. 박수님이 처음 이 집 문턱을 넘었을 때 28살이었지요. 울산에서 방직 공장을 다니다가 선을 봐서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신랑 김덕철은 32살의 순박한 남자였어요. 자동차 부품 공장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말이 없고 웃음이 느린 남자였지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수님은 그 눈빛 하나만 믿고 시집을 왔답니다. 그런데 시집문을 열고 처음 마주친 것이 시어머니 최말순의 그 눈이었지요.
처음 본 날부터 달랐습니다. 최말수는 스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끝으로 짧게 웃었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지요. 뭘 할 줄 알아? 인사도 아니었어요. 환영도 아니었지요. 그냥 물건 검사하듯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그날부터 스님이 30년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 최말수는 보통 여자가 아니었답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포목 장사를 하던 여자였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하나를 키워낸 사람이었지요. 그 억센 삶이 그 눈매에 고스란히 새겨진 것인지 최말순의 눈빛은 항상 날이 서 있었습니다. 돈 계산이 빨랐고 사람 볼 줄 안다고 자부하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런 최말순의 눈에 며느리 박수님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지요. 울산 출신에 공장 다니던 것이 우리 덕철이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 결혼 첫날 밤 수님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얇은 벽 너머로 들려왔더군요. 이웃 아주머니에게 하는 말이었지요.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수님이 손에서 사기 그릇 하나가 미끄러져 산산이 깨졌답니다. 수님은 그 사기 조각들을 맨손으로 주우면서 손가락을 베었어요. 피가 흘렀지요. 그런데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수님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답니다. 나는 절대 이 집에서 눈물 흘리지 않겠다. 내가 울면 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다짐이 30년을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이 일상이었지요. 시어머니가 새벽 장사를 나가기 전에 밥상이 차려져 있어야 했거든요. 수님은 부엌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냄비를 올렸습니다. 가스 불꽃이 파랗게 피어오르고 냄비 밖으로 김이 피어오르면 된장 냄새가 좁은 부엌을 가득 채웠지요. 손이 트고 갈라진 것은 결혼 첫 겨울부터였습니다. 대구의 겨울은 뼈에 사무치게 차갑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뜨거운 물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가스값 나온다는 이유였지요. 찬물로 설거지를 하다 보니 손등이 갈라지고 그 틈으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피딱지가 앉았지요. 밤이면 갈라진 손에 침을 발라가며 잠을 청했답니다. 앞치마는 항상 남색이었어요. 3년, 한 번쯤 새 것으로 바꿨는데 그것도 시어머니 허락을 받아야 했지요. 수님이 옷은 하나같이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명절에 한복 한 벌 제대로 해 입지 못하고 시어머니가 입다만 묵은 옷을 물려받아 입었거든요. 과연 수님은 30년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남편 김덕철이었지요. 덕철은 바보 같은 남자였답니다. 착하긴 했는데 어머니 앞에서는 한마디를 못하는 남자였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나무랄 때면 옆에서 눈만 껌벅이다가 나중에 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수님 손을 잡는 사람이었지요. 말 대신 손을 잡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수님한테는 전부였어요. 아무 말도 없이 아내 손을 꼭 쥐는 그 순간만큼은 수님은 이 사람도 알고 있구나,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걸로 버텼답니다. 30년을 1998년 딸 지아가 태어났을 때도 시어머니는 아들이 아니라는 말을 대놓고 했지요. 덕철이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네라며 갓난아이를 한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렸답니다. 그때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던 겨울 햇살이 얼마나 차갑게 느껴졌는지 수님은 지금도 기억한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수님은 그 집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생겼으니까요. 지아에게 어머니 없는 집안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 최말순이 가장 즐기던 것이 있었습니다. 체면이었지요.
서문시장 상인들 앞에서, 동네 아주머니들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 최말수는 항상 우리 며느리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우리 며느리 이야기라는 게 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원래 좀 모자라서 내가 일일이 다 챙겨야 한다니까요. 울산서 왔는데 집안이 좀 그래서. 그래도 내가 사람 만들었지. 그 말들이 장례식장 복도까지 들려올 때면 수님은 두부찌개 냄비를 저으면서 입술을 꽉 깨물었지요. 국물이 팔팔 끓어오르는데도 눈앞에 김만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아이고 어머님이 며느리 복이 있으셔서 라고 맞장구를 치면 최말수는 흐뭇하게 웃었지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수님이 가슴 어딘가가 돌처럼 굳어가는 것을 느꼈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생을 참아온 사람이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온다면 그 사람은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그 순간이 수님에게 찾아온 것은 시어머니 최말순이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폐렴으로 입원해 있던 시어머니는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으면서도 며느리를 불렀어요. 수님이 병상 곁에 가서 앉으니 시어머니는 가느다란 손으로 수님이 팔목을 잡았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 고생했다. 딱 3글자였습니다. 수님은 굳어버렸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고생했다. 더 말이 이어질 줄 알았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팔목을 잡은 손에 힘이 빠지더니 그냥 고개를 창문 쪽으로 돌려버렸습니다. 대구 수성구 병원 창밖으로는 11월에 앙상한 플라타너스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게 마지막이었답니다. 시어머니 최말수는 사흘 뒤 새벽 3시에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딸 지아가 건넨 봉투를 수님은 오랫동안 들여다봤지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장롱 맨 아래 서랍에 있었어. 헌 수건이랑 낡은 속옷들 밑에 깊숙이 숨겨져 있었는데 엄마 이름이 적혀 있어서 수님은 봉투를 빛에 비춰봤습니다. 안에 뭔가가 들어있는 것이 느껴졌지요. 두꺼웠어요.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열어봐.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더랍니다. 수님은 봉투를 들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 형광등 아래서 국화향이 파도처럼 밀려왔지요. 어딘가에서 조문객 하나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천장을 향해 가늘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수님이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세월이 그 손끝에 모여드는 것 같았지요. 새벽 4시에 찬물 설거지가 갈라진 손등이 피딱지 앉은 손가락 마디가 야은 벽 너머로 들려오던 시어머니 목소리가 모두 그 손끝으로 몰려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수님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가 없었지요. 억지로 참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물이 댐이 무너지듯 흐르는 것처럼 뚝뚝뚝 그렇게 흘렀지요. 지아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수님은 지아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장례식장 구석에서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조용했는데 점점 소리가 커졌습니다. 으흑, 30년, 울음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혼자 삼킨 울음이, 갈라진 손에 침 발라가며 참은 울음이, 얇은 벽 너머 말들을 들으면서 도 냄비만 저었던 그 울음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지요. 지아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지아도 울었어요. 28딸이 58 엄마를 꽉 끌어안고 둘이 함께 울었지요.
빈소 안 조문객들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저런 하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지요. 남편 김덕철이 상주석에서 일어나 두 사람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63세 남자, 빛바랜 베이지색 가디건 차림에 어깨가 살짝 굽은 남자가 아내와 딸 앞에 섰지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두 사람을 함께 감쌌습니다. 그 품 안에서 수님은 한참을 울었답니다.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지아가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열어봐야 할 것 같아의 수님은 눈물을 훔쳤어요. 코끝이 빨갰지요. 그리고 봉투를 받아 들었습니다. 봉투 입구는 풀로 단단히 붙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붙인 것인지 종이가 누렇게 들떠 있었지요. 수님은 봉투 위쪽을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바삭 하는 소리가 났어요. 장례식장이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향로 연기만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수님이 봉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수님이 눈이 커졌지요. 봉투 안에는 통장이 한 권 들어 있었습니다. 새마을 금고 통장이었어요. 파란 표지가 세월의 발에서 하늘색이 되어 있었지요. 통장 커버를 넘기자 빽빽한 입출금 내역이 나왔습니다. 수님은 손가락을 넣어 내역을 훑었습니다. 맨 위 날짜가 눈에 들어왔지요. 1994년 3월이었어요. 수님이 이 집에 처음 들어온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입금 내역. 매달 50만 원씩. 1994년 3월. 50만 원 1994년 4월. 50만 원 1994년 5월. 50만 원. 수님이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아가 옆에서 속삭였어요. 엄마.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통장이야? 수님은 손가락을 멈추지 않았지요. 마지막 페이지를 찾아 넘겼습니다. 가장 마지막 입금일은 2024년 10월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입원하기 바로 한 달 전이었지요. 30년 동안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매달 50만 원씩. 잔액란의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억 8천만 원. 수님은 통장을 손에 쥔 채로 굳어버렸지요. 머릿속이 하얘졌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지아가 어머니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엄마 이름으로 돈을 부은 거야? 30년 동안 수님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수님이 눈길이 통장 입금자 이름 칸에 멈췄습니다. 입금자 이름이 최말순이 아니었어요. 수님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이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입금자. 박수님. 박수님. 본인이었습니다. 잠깐. 이것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이해가 되십니까? 3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이 통장에 돈을 부은 사람이 며느리 박수님 본인이라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수님은 이 통장의 존재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본인이 부었는데 본인은 모른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대체 누가 박수님의 이름으로 30년 동안 매달 이 돈을 부어온 것일까요? 그리고 시어머니 최말수는 왜 이 통장을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을까요? 수님은 눈물이 말라버린 눈으로 통장 표지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국화향이 다시 코끝에 밀려왔지요. 영정 속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이 어딘가에서 수님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수님은 30년 전 결혼식 날 밤을 떠올렸답니다. 신혼 첫날 밤, 빈 부엌.
구석에 앉아 손가락을 베인 채 울지 않겠다고 다짐하던 그 밤, 그때 시어머니가 이웃 아주머니에게 했던 말 중에 스님이 미처 다 듣지 못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평생 고생은 안 시킬 거야. 그 말을 스님은 듣지 못했지요. 그릇이 깨지는 소리에 묵혀버렸거든요. 과연 그 통장의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본인 이름으로 쌓인 1억 8천만 원의 진실. 그리고 시어머니 최말순이 30년 간 숨겨온 또 다른 이야기가 다음 편에서 낱낱이 밝혀집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스님이 이야기를 끝까지 이어가게 합니다. 다음 편 예고입니다. 통장의 비밀을 쫓던 스님은 뜻밖의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시어머니 최말순이 20년에 걸쳐 아들 명의의 땅을 친정조카에게 넘기려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음모의 한복판에 박스님의 이름이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것, 누군가가 스님 모르게 스님이 이름으로 무언가를 해왔습니다. 그 진짜 이유가 다음 편에서 드러납니다. 엄마가 이 돈을 부은 게 아니에요. 그 돈은 엄마를 30년간 지켜보던 누군가의 돈이에요. 봉투 속에 30년 두 편에서 뵙겠습니다.